북한 최고 권력자의 전담 경호원이었던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증거들. 국정원 조사실에서 그 자료들을 본 요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USB 속에 담긴 영상은 북한 권력 사상 전례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김정은이 바닥에 주저앉아 나는 가짜가 되었다고 중얼거리는 모습. 그 옆에서 김여정의 직속 요원들이 그를 강제로 끌어내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평양 권력 핵심부에서 일어난 은밀한 쿠데타의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대체 평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김정은 전담 경호원 강민철이 목격한 권력 최상층의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정은 동지를 10년간 경호해온 강민철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어요. 해외 순방 준비차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경호실 내부 보안 등급이 최고 위기로 격상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상급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저 더욱 철저히 경계하라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진 분위기 말입니다. 오후 늦게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식 일정에는 없던 일이었거든요. 저희 경호원들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질 무렵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관 쪽으로 비밀 호송 차량들이 줄줄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불을 끈 채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다른 경비원이 제지했어요. 새벽 경호 순찰을 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복도를 걸으며 각 구역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병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바닥에 앉아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나는 가짜다, 나는 가짜야. 그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북한 최고 권력자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을까요? 평소 당당하고 위엄 넘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복귀 보고를 하러 가는 길에 다른 경호원들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두들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 농담을 주고받던 동료들도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바닥에서 중얼거리던 김정은 동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제가 과연 안전할까요? 그런 불안감이 서서히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아내에게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 심상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직접 경호실과 보위부 고위 간부들을 불러 모았어요. 저는 대좌 계급이라 참석 대상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김여정 동지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입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명령이 내려졌어요. 지도자 동지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당분간 요양에 들어가십니다. 전면 봉쇄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도 병실에 접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의료진조차 김여정 동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라면 저희 경호원들이 제일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감히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더욱 충격적인 조치가 취해졌어요. 병실 CCTV 접근권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호원들이 감시 화면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경호원이 CCTV를 볼 수 없다니요? 그럼 어떻게 안전을 보장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제가 알고 있는 비밀 백업 서버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보안 업그레이드 작업을 할 때 우연히 발견한 거였어요. 한밤중에 조심스럽게 서버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꾹 참고 영상을 복원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몇 시간 전 영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을 재생하자마자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김여정 동지의 직속 요원들이 김정은 동지를 강제로 끌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저항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 다른 방으로 끌려가셨어요. 이건 분명한 쿠데타였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형을 강제로 격리시킨 거예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장면을 본 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영상을 USB에 복사하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병동 주변 경비가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직속 부하들만 출입할 수 있게 됐어요. 저희 기존 경호원들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의료진들도 하나둘씩 교체되기 시작했어요. 오래 근무했던 의사들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새로운 의료진들은 모두 김여정 동지의 측근들이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혹시 제가 목격한 것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료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감시자일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영상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북한 권력의 핵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측근이었던 경호원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어요. 어떤 이는 갑자기 전출 명령을 받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제 차례도 곧 오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잠도 제대로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해서 사물함을 열어보니 작은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대상 코드 9-3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년 전 보위부 교육 때 들었던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대상 코드 9-3은 숙청 대상을 뜻하는 암호였어요. 누군가 제게 경고를 보낸 걸까요? 아니면 이미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어쨌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그 메모를 찢어버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목숨이 위험해진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몇 번 뒤돌아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은 계속됐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하자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어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아이들 학교 앞에서 서성거린대요. 아들 준호와 딸 서현이 등교할 때 낯선 남자들이 계속 지켜본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제 가족까지 감시받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북한의 연좌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정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출근에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감시 대상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복도에서 김여정 동지를 마주쳤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대좌, 요즘 어떻게 지내나?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충성다짐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 말에는 분명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와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미정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잘 부탁해.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이라도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김정은 동지와 가까웠던 경호원들이 계속해서 실종되거나 갑작스럽게 전출됐어요. 이제 저도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국경지대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후배 박경호를 떠올렸어요. 지금은 보위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그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경호야, 형이 좀 만나고 싶은데. 시간 괜찮나?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그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조용한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경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혹시 뭔가 알고 계신 건 아니죠? 저는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은연중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경호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혹시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제가 아는 길이 하나 있어요. 비밀 통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국경 근처에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매우 위험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욱 무거웠어요. 정말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요? 가족들과 함께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할까요? 다음 날 출근해서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병동 청소를 하던 중에 김정은 동지가 직접 쓴 메모를 발견한 거예요. 구겨진 종이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가짜가 되었다. 누구도 나를 믿지 않는다. 저는 그 메모를 재빨리 주머니에 숨겼어요. 이건 북한 최고 권력자의 육필 고백이었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쿠데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미정아, 나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내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는지 차분하게 들었어요. 김여정 동지의 권력 장악과 숙청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위험하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준호와 서현이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떠나야 해요? 서현이의 맑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딸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서현아, 아빠가 꼭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선택이 옳다는 것을 말입니다. 드디어 결행일을 정했습니다. 박경호가 연결해준 밀수업자 리성훈을 통해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새벽 2시에 평양 외곽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이들을 다시 한번 꽉 안아줬어요. 준호야, 서현아, 아빠를 믿고 따라와줘. 아이들은 무서워했지만 용기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새벽 1시 30분,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가방 하나에 필수품만 챙겼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메모와 영상이 담긴 USB도 함께요. 약속 장소에 가보니 리성훈이 이미 와 있었어요. 40대 후반의 거친 남자였지만 눈빛은 신뢰할 만했습니다. 빨리 트럭 뒤로 들어가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밀수 트럭의 뒷칸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 여러 가족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북한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갑자기 멈췄어요. 검문소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리성훈이 뒤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개들이 온다면 더욱 조심하세요. 정말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탐지견이 트럭 주변을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꽉 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이가 기침을 하려는 순간 제가 재빨리 입을 막았어요.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끝날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검문이 끝났는지 트럭이 다시 움직였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국경까지는 아직 멀었거든요. 새벽 4시쯤 트럭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두만강 인근의 갈대밭이었습니다. 리성훈이 우리를 이끌고 강변으로 향했어요. 여기서 순찰대 교대 시간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는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 되면 20분 정도 공백이 생겨요. 갈대밭에 숨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추위와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이들이 떨고 있어서 제 외투를 벗어 덮어줬어요. 강 건너편 중국 땅이 보였어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였지만 천리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순찰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갈대밭을 훑어갔지만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 가족을 더욱 꽉 안았어요. 곧 출발해요. 리성훈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진짜 강을 건널 시간이 된 거였어요. 강바람이 불어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묘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자유의 냄새일까요? 아니면 희망의 냄새일까요? 어쨌든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고무보트에 올라탈 시간이 되었습니다. 리성훈이 작은 보트를 강가로 끌어왔어요. 한 번에 5명까지만 탈 수 있어요. 조심해서 타세요. 우리 가족과 리성훈, 그리고 다른 탈북자 1명이 함께 탔습니다. 보트가 물에 닿자마자 차가운 강물이 튀어올랐어요. 2월의 두만강은 얼음장처럼 차갔습니다. 리성훈이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노를 잡고 힘을 보탰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세서 보트가 좌우로 흔들렸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 누구냐? 북한 순찰병들이 우리를 발견한 거였어요. 그 다음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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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물에 떨어지며 물보라를 일으켰어요. 엎드려요. 저는 가족들을 보트 바닥에 눕게 하며 소리쳤습니다. 리성훈은 미친 듯이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총성이 이어졌어요. 총알 하나가 보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구멍이 났을 거예요. 그때 서연이가 물에 빠질 뻔했어요. 보트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아이가 물 쪽으로 기울어진 거였습니다. 서연아! 저는 재빨리 딸을 붙잡았어요. 한 손으로는 서연이를, 다른 손으로는 노를 잡았습니다.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있어, 괜찮아. 서연이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지만 꾹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준호도 어머니를 꽉 안고 떨고 있었어요. 총성은 계속되었지만 점점 멀어져 갔어요. 우리가 강 중앙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리성훈은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의 목소리에도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한 손으로 노를 젓는데 팔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이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공안들도 조심해야 했거든요. 보트가 중국 땅에 닿자마자 우리는 재빨리 내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살아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하지만 리성훈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중국 공안의 수색을 피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산속 은신처로 이동하는 길이 험했어요. 진흙탕 길을 걸으며 온 가족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시간쯤 걸어서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중국 조선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방에 들어가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안전해요. 리성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아내와 아이들도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이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안전한 거죠?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안전해.
아빠가 지켜줄게. 그날 밤 오두막에서 잠을 자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북한을 벗어났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갈 길이 더 멀었거든요. 한국까지 가려면 아직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것 같았어요. 두만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정말로 자유의 첫걸음을 뗀 거였습니다. 총성과 얼음물을 뚫고 얻어낸 소중한 자유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창문 밖을 보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북한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해였지만 왠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맞는 첫 번째 아침이었거든요. 중국에서 2달을 숨어 지낸 후 드디어 한국행 길이 열렸어요.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가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분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태국 방콕에서 한국 영사관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영사관 직원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고국에 가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족 모두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국정원으로 이송됐어요. 조사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해할 만했습니다. 저희가 북한 권력 핵심부에서 나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조사관들이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김정은 동지의 육필 메모와 김여정 동지의 쿠데타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자료네요. USB에 담긴 영상을 재생했을 때 조사실이 조용해졌어요. 김여정 동지의 직속 요원들이 김정은 동지를 강제로 끌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실제로 찍혔다니 믿기지 않네요. 숙청 명단도 큰 충격을 줬어요. 김정은 동지와 가까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철 씨가 가져온 자료들은 북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사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언론에 이 소식이 알려졌어요. 김여정 동지의 실권 장악과 내부 쿠데타 사실이 공개된 거였습니다.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보였어요. 미국과 중국도 이 정보를 주목했다고 했어요.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저는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엔에서도 이 자료들을 요청해 왔어요. 북한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가져온 자료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저희 가족을 특별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어요. 북한에서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김여정 동지의 쿠데타와 김정은 동지의 몰락이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된 거예요. 국정원에서 나온 후 하나원에 들어갔어요. 본격적인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하나원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에 대해 배웠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개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아이들도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준호는 한국 학교에 관심을 보였고 서현이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희망을 품게 됐어요.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아. 아내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배우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개념들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권리가 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차 그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와서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했어요. 다행히 보안 전문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호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독재자를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기술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새 직장에서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북한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적응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들의 관심과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준호는 축구부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서현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미술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꾼다는 거였어요. 아빠, 나는 커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몇 달 후 저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서 저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직 북한의 보복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용기를 줬습니다. 여보,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생각해야죠. 아내의 말이 옳았어요. 저는 북한 인권활동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국제회의에서 발표할 때 떨렸어요. 김여정이 장악한 북한의 실체에 대해 증언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정은은 이미 실권을 잃었습니다. 김여정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어요. 북한 내부에서는 무자비한 숙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제 증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후로 여러 나라를 다니며 북한의 실상을 알렸어요. 미국, 일본, 유럽 등 많은 곳에서 강연했습니다. 매번 북한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 기도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가 북한을 떠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준호야, 아빠는 확신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왜요? 우리가 여기 와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어떻게요? 아빠가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있잖아. 그러면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미정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알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인 것 같아. 아내도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우리의 경험이 언젠가는 조국 통일에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북한에 억압받는 동포들을 잊지 않겠다고. 자유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김정은의 경호원에서 자유의 수호자가 된 제 인생이 신기해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분단된 조국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나갈 거예요.